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포 총칙을 보면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자, 이 법률행위가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것은 여기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갑이 슬하의 자식이 A와 B가 있다고 그럴게요. 자, 갑이 언니가 때가 되면 죽게 되겠죠. 근데 갑은 자기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갑이 토지는 A에게, 건물은 B에게 물려준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유언의 결과로서 A와 B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 권리 취득 부분이 권리 변동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볼게요. 자, 갑이 판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그랬더니 을이 돈 주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매매라는 게 완성되면 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도인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은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죠. 이 부분이 권리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봐보세요. 이 유언이나 매매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이 존재하죠. 우리가 이 권리 변동 원인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유언과 매매는 권리 변동 원인이기 때문에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언과 매매 같은 이런 법률권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완성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이럽니다. 이 토지는 A, 건물은 B에게 물려준다고 의사표를 한 적이 없었더라면 유언이라는 게 완성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유언이란 법률권은 유언자의 유언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매를 한번 볼게요. 이 매도는 판다라고 의사표를 합니다. 매수인은 산다라고 의사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매매란 법률권은 매도인이 팔겠다는 의사표시, 매수인이 사겠다는 의사표를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봐보세요. 유언과 매매는 이처럼 권리 변동 원인 법률 요건인데 유언과 매매를 가만히 살펴 보니까 이 유언과 매매라는 법률권은 뭘 요소라고 했죠? 의사표시를 지금 요소로 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처럼 유언과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런 법률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런 법률권을 우리는 법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률행위란 이런 거구나. 유언이나 이런 매매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이 법률권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를 분석해 보니까 이 법률행위가 종류로 보니까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행위 뭐냐는 거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부른다면 반대 방향입니다. 이런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성립하는 이 법률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 부릅니다. 자, 계약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쌍방행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약속을 계약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단독행위를 보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대방이 있다 없다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이때 요 의사표시 특정의 상대방이 있냐 없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특정의 상대방이 있다라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거고 특정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 여러분 취소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철회, 추인, 해제, 상계 이와 같은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정이라는 게 있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여러분 이건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유제죠. 그러면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입니다. 그러면 앞에다 그냥 석을 써봅시다. 유재석이 소유권을 포기했답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이 있구나, 유증이 있구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소유권 포기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의 문제 볼게요. 자, 보세요. 갑은 판다라고 하죠. 을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는 누구한테? 을에게. 을의 의사표는 누구에게? 갑에게. 그럼 반대방 의사표 서로 일치했죠.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 뭐라고 표현하죠?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 뭐라고 표현해요? 계약. 그러면 결국은 사고 팔기로 서로 약속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여러분들이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취소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보셔야 공부하면서 자, 취소한다. 자, 볼까요? 한다, 준다, 산다, 판다.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어주면 좋냐면 의사표시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취소한다, 취소 의사표시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취소한다, 뭐라 읽어준다고요? 취소 의사표시. 그러면요, 취소 의사표시, 취소라는 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취소 결과로서 요 소유권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을 해버립니다. 소유권 전권이 소멸되겠죠. 자, 볼까요? 지금 그러면 여기는 자, 갑이 이 금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소유권 포기했죠. 포기한다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권 포기라는 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포기로 결과로서 소유권을 소멸합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취소도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졌죠? 소유권 포기도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둘 다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여기 취소한다라고 누가 했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취소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특정의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갑이 금을 소유자예요. 얘가 취소권을 포기한다라고 의사표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했죠? 특정의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하는 거고, 이처럼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 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의무부담행위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은 의무부담행위라면,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우리가 처분행위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접근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채권행위라는 게 있어요. 자, 매매 계약이 존재하죠. 교환 계약이 존재합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 계약은 채권행위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 채권행위가 되니까 이는 무슨 행위?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우리가 제한물권 설정하는 행위가 있죠. 이 제한물권 설정행위는 물권행위입니다. 물권행위니까 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채권양도입니다. 이 채권양도는 준물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행위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는 종류 정도만 결합해서 여러분이 연결만 시켜준다면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출연행위는 뭐냐면 재산의 증감이죠. 증감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증감을 동시에 가져오는 법률행위 존재합니다. 이런 법률행위를 출연행위를 한다면, 비출연은 말 그대로 이 비자가 아닐 비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행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재산의 감소는 있지만 증가가 없습니다. 또는 증가 감소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러한 법률행위를 우리는 비출연행위라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돈 주고 사기로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줘야 되죠. 그럼 이 건물은 매도인의 재산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그만큼 재산이 감소가 되죠. 이 건물을 매수인이 받습니다. 매수인이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되네요. 그럼 봐보세요. 자신은 재산이 감소했지만은 이런 상대방 재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라는 법률행위는 재산의 증가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모습이죠. 이런 법률행위를 출연행위라고 한다면, 비출연은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이 건물 소유자인데 소유권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포기는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그러면 소유권 포기로 인해서 갑은 그만큼 재산이 감소를 했지만 이로 인해서 증가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재산의 감소는 있지만
그로 인한 증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출현행위가 아닌 거죠. 이걸 우리가 비출현행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출현행위가 있는데 이 출현행위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요상행위라는 게 있고 무상행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상행위, 무상행위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출현행위가 두 개입니다. 자, 출현행위가 두 개라면 요상행위, 출현행위가 하나면 무상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출현행위가 두 개면 요상행위, 출현행위가 하나면 무상행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매매계약이에요. 그럼 매도인은 금을 볼게요. 재산이 감소했죠. 매수인은 증가합니다. 그럼 매매는 이익금전 출현행위가 존재하죠. 자, 매수인은 돈 줘야 되죠. 그러면 이 금전만큼 재산이 감소했지만 매도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금전에 대한 출현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현행위가 하나, 두 개 보이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자고요? 요상행위. 자, 증여 볼게요. 그러면 증여로 해서 이익금만큼 재산이 감소됐죠. 증여자는 순전 이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것도 출현행위죠. 그러면 이 증여는 봐보세요. 증여계약은 출현행위가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상행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출현행위가 두 개면 요상행위, 출현행위가 하나면 무상행위. 그래서 매매는 요상행위가 되는 거구나. 반면에 증여는 무상행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규정이 효력 규정이며 어떤 규정이 단속 규정인지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0.9%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중개보수 약정하는데 2% 받기로 했다 할게요. 왜요?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해 버렸죠. 그러면 이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네요. 무효가 돼요. 반면에 볼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 보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 행위를 해버려서 그러면 요 규정을 위반을 했죠. 그럼 이때 직접 거래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버리네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죠. 위반했는데 삽상효력이 무효이네요. 반면에 어떤 게 위반했지만 삽상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처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강행법규가 있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어요.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러면 이때는 요 규정은 효력 규정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반면에 어떤 규정을 위반도 유효이죠. 그럼 요 규정은 무슨 규정이구나. 단속 규정이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네요.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 규정을 위반했더니 무효로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효력 규정이구나. 반면에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삽상효력이 유효로 간다면 그 규정은 단속 규정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 보면 사회적 타당성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법률의 내용이 우리 사회설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회설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해한다고요?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부동산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는 걸 우리가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건물이 존재하네요. 이 건물을 갑과 을 사이에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갑과 병 8월 1일 날 병 사이에 또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는 모습 맞죠? 이걸 우리가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갑과 을 사이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죠. 그럼 이걸 제1매매 계약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을을 제1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두 번째 이루어지는 거죠. 제2매매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제2매수인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채권자 대권인이 채권자 취소권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채권자 대권과
채권 지소권. 이건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채권자가 누구의 권리죠? 요 채무자 권리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이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대입권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채권자가 채무자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자고요? 채권자 대입권. 반면에 채권자가 채무자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채무자 권리를 채권자 대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채권자 대입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채무자 법률 행위를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